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로 환갑을 넘긴 곧 손자를 보게 될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숫자로 적어보니 참 오래도 살았구나 싶네요. 힘겨운 날에도 꿋꿋이 버텨온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걸요. 오늘은 천국 같은데 내일은 지옥 같고 웃음이 터지다가도 어느새 눈물이 터져버리는 게 우리네 삶 아닐까요? 저의 인생이야말로 그야말로 파란만장, 사형지마라는 말을 온몸으로 겪어낸 여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삶이 지치고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굴곡진 삶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경북 산골 마을의 판잣집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5살 많은 오빠가 있었지요. 제 첫 기억은 허름한 방 안에서 오빠가 차려주던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습니다. 늘 집을 비우던 아버지는 광부셨고 어머니는 국밥집 설거지로 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빠는 늘 둘이서 끼니를 때워야 했죠. 반찬은 언제나 시큼하게 쉰 김치, 가끔 어머니가 얻어오신 나물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상 앞에서 오빠는 늘 제 밥그릇을 더 채워주곤 했습니다. 나는 배 안 고파. 우리 은주가 다 먹어. 그렇게 웃어주던 오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이었습니다. 뒤늦게야 깨달았죠. 오빠도 어린 나이에 굶주림에 지쳐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제게 양보했었다는 사실을요. 그 시절 우리 남매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울타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던 어머니는 끝내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겨우 5살이던 저는 10살이던 오빠와 함께 부모의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친척들은 다들 사정이 어려워 우리를 데려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막내 고모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시골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리를 뻗지도 못한 채 몸을 포개고 자야 했습니다. 밥은 물에 쌀 몇 알 동동 떠 있는 죽 한 그릇이 전부였죠. 서로의 밥을 뺏어 먹으려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늘 배고픔에 지쳐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빠는 변함없이 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들이 제 밥그릇을 빼앗아가려 하면 몸으로 막아섰고 자기 목까지 제게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오빠가 돈 벌어 올게. 널 꼭 데리러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말한 오빠는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울며 매달렸지만 오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빠가 돌아오길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또 하나의 불행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오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어린 마음에 오빠가 나를 버리고 갔구나 라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쳤습니다. 밤늦게 부엌에서 시작된 불길이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겁니다. 아이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엉키고 영희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겨우 창문을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옆자리에서 늘 자던 친구들은 대부분 불길 속에 갇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화재로 보육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낯선 지역의 또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무너져가는 보육원 담장을 돌아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오빠가 돌아와 저를 찾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없으면 오빠는 어떡하지? 그 미련을 떨쳐내지 못한 채 저는 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 보육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환경은 조금 나았고 저는 그곳에서 뒤늦게나마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글도 숫자도 또래보다 훨씬 늦게 배웠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여전히 옛 보육원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불타 사라진 터 위에 앉아 하루 종일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올까?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결국 저는 단념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실에 발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던 차, 보육원 원장님의 소개로 경기도의 작은 부품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시작한 노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검게 물들고 폐 속까지 화학약품 냄새가 스며드는 듯했죠. 하지만 기숙사가 있었기에 저는 처음으로 내 방이라는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4명이 함께 쓰는 작은 방이었지만 제 이불과 제 책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겠다라는 거창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웃을 수 있겠지 라는 작은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19이 되던 해 제 인생에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료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제가 지친 모습일 때면 몰래 빵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휴일에도 나와 제 일을 도와주며 조금이라도 쉬어!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모습은 오래전 제 오빠의 뒷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저처럼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처지였기에 우리는 금세 공감대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제게 늘 따뜻했습니다. 은주야, 네가 웃으면 괜히 나도 힘이 난다. 그 말은 그때까지 늘 혼자라고 느꼈던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20살 무렵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21살이 되던 해에 조촐한 신고만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조차 올릴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저를 크게 슬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이제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벅찬 기쁨이 더 컸습니다. 물론 살림살이는 넉넉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월세방이었지만 제겐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불을 밝히고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게 첫 번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긴 겁니다. 작은 생명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버려지지 않게 가난 때문에 울지 않게 키우리라. 그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퇴근길에 잠깐 들른다는 화투판이었는데 곧 도박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곧 아빠가 될 사람에게 화를 내는 대신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 차리겠지라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술에 취해 들어와 돈 내놔 라며 고함을 지르기 일쑤였고 때로는 제 뺨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면 제 아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민호의 도박빚은 함께 불어났고 집안 통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아이의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넣어두던 적금마저도 남편의 손에 의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몰래 모아둔 아이 대학 등록금까지 도박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게다가 저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남편의 뒤를 밟아 찾아간 낡은 단칸방 안에서 저는 술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 낯선 젊은 여자와 뒤엉킨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이젠 끝이구나. 그토록 버텨왔던 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민호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은 들은 적 있었지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돈, 아들의 미래를 위해 피처럼 모아둔 등록금까지 탕진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젠 끝내요. 우리 이혼합시다. 20년 가까이 함께 산 세월이었지만 이혼 절차는 놀라울 만큼 간단했습니다. 도장 몇 번 찍고 법원 몇 번 드나드니 그만이더군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너무도 순순히 이혼에 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등록금 돌려줘. 네가 어떻게든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야. 그러자 민호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졸업하면 그냥 돈 벌면 되지. 네가 괜히 욕심 부리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는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품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게 남은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장학금 받아서 꼭 대학 갈게요. 엄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울리던지 그날 밤 저는 몰래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전에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네 얘기 들었어. 이혼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언니, 솔직히 막막해요. 아들 등록금은 눈앞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언니가 말했습니다. 잘 됐다. 내가 아는 집에서 입주 가정부를 구한다더라. 서울에 있는 대저택인데 별채까지 따로 있어서 너랑 아들이 같이 살 수 있대. 월급도 꽤 많다더라.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일까? 저는 지체 없이 언니가 알려준 주소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서울 한복판, 높은 담장 너머로 펼쳐진 넓은 정원과 웅장한 저택을 보는 순간 제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릴 적 공책에 꿈처럼 그리던 집이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제발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우아한 중년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잘 지내봅시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도 때로는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집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은 잘 다듬어진 나무와 꽃들로 가득했고 정원 끝을 한참 걸어가야 저택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별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겉모습만 보아도 지금껏 살아온 어떤 집보다 훨씬 근사했습니다. 저기가 별채야. 아드님과 함께 지내기엔 부족함 없을 거예요. 사모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두 식구에겐 과분한 집이에요. 그날 이후 저와 아들은 별채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기하다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길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상을 차리는 게 제 역할이었죠. 사모님은 까다롭지도 않았고 오히려 늘 고맙다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은주 씨, 들었는데 아드님 이번에 대학 입학하신다면서요? 등록금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는데 아들의 등록금까지 챙겨주다니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모님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은주 씨가 해준 음식을 드시고선 엄마가 해주던 밥 같다면서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더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분이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모님이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은주 씨, 내일은 저녁을 좀 더 정성껏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드디어 해외에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은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분일까? 따뜻한 사모님의 남편이라면 분명 좋은 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김치를 꺼내 담는 순간에도 제 손끝은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에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의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직접 끌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 왔어!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한 목소리. 저는 그 순간 얼어붙은 듯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굴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듯 했으니까요. 문 앞에 서 있는 사장님은 깔끔한 양복 차림에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이 요동쳤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왜 이렇게 낯익지?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괜히 혼자만의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곧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사장님은 여행길에서 돌아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음식을 보자마자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와, 이건 진수성찬이잖아. 여보, 당신이 이렇게 차린 거야? 사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주 씨가 해준 거예요. 당신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은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미간이 깊게 찡그려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입에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다시 담가 올게요. 그러자 사장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오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제 어머니가 담가주던 전라도식 김치 맛이랑 똑같거든요. 그 말에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셨어요. 5살 때 돌아가셨지만 어린 마음에 곁에서 보던 대로 따라하다 보니 손에 익은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마치자 사장님의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지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혹시 아버님도 사고로? 그 질문은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광산 사고로, 어머니는 그 충격에 쓰러지셨고요. 제 나이 5살 때였어요. 순간 사장님의 눈빛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혹시 은주야?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그 목소리, 떨리는 울음 섞인 눈빛. 그때서야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로 어린 시절 저를 두고 떠났던 오빠였습니다. 오빠! 제 입술에서 그 2글자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오빠는 젓가락을 떨어뜨린 채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주야, 정말 네가 맞구나.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서었는데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수십 년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그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사모님은 우리를 지켜보다가 놀란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너 데리러 갔을 때 이미 보육원은 불타 없었어.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이 죽었다고 했고 넌 이미 세상에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 그 후로 수소문도 하고 기록도 뒤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도 했지만 이렇게 살아있었으니 됐어요. 이제라도 오빠를 만났잖아요. 그날 저녁
식탁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의 삶을 쏟아내듯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는 보육원을 나온 후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고생을 했다곤 했습니다. 굴착기 보조, 막노동, 배달, 아내 인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이를 악물고 일하고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성공해 지금의 저택을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택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기억나. 어릴 때 네가 그리던 그림, 오빠랑 같이 살고 싶은 집, 내가 그걸 꼭 현실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어릴 적 공책에 삐뚤빼뚤 그려놓은 꿈의 집, 그게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떨어지지 말아요. 함께 지내며 지난 세월을 채워가요. 그날 밤 저와 오빠는 오랫동안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서로의 곁에 있지 못했던 하늘 풀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감격적인 재회가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른 소용돌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다시 만난 뒤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별채에 머물던 저는 곧 오빠와 새언니의 권유로 저택 2층으로 이사하게 되었죠. 여긴 원래 네가 올 자리야. 늦게라도 찾았으니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지.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꿈만 같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월세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은 집, 부족함 없는 식탁,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가족의 품. 아들 준호 역시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고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늘 불안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전 남편 민호였습니다. 잘 지낸다며 듣자 하니 내 오빠한테 얹혀 살면서 호강한다던데. 그럼 나한테 진 빚도 이제 갚아야겠지?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괴롭히려는 건가 싶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뭐, 싫으면 아들 양육권 넘겨. 준호 데려가도 되지?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도박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 아들까지 빼앗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최악의 상황만이 맴돌았죠. 혹시 오빠를 찾아와 협박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준호가 위험해지면. 그리고 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원에서 새언니와 차를 마시고 있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무심코 대문을 열어본 순간 제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민호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아주 잘 살고 있더라, 은주야. 그가 비웃듯 웃는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돌아가. 하지만 민호는 우악스러운 힘으로 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내 마누라 집에 오는 게 뭐가 잘못인데? 저는 힘없이 밀려 넘어졌고 민호는 제 어깨를 스치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언니가 놀라며 막아섰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옵니까? 민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은주 남편이자 준호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 보러 온 거예요. 그 말에 새언니 얼굴이 굳었지만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더니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좋다. 돈 많은 집에 사니까 아주 편안하네. 그러면서 뻔뻔하게 다리를 꼬고는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민호 씨, 지금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그러자 민호는 비웃듯 고개를 젓더니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웃기고 있네. 내가 나가면 아들 양육권은 끝났다고 생각해.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약점을 쥐고 있는 한, 이 사람은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는 제멋대로 2층까지 올라가 제 방 침대에 드러눕더니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다급히 전화를 받은 오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오빠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갰습니다.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지? 2층 방에 있어요. 제가 말하자 오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건 요란한 물소리와 민호의 비명. 오빠가 양동이에 찬물을 담아 그대로 민호에게 끼얹은 겁니다. 이게 뭐야? 미쳤어? 물에 흠뻑 젖은 민호가 벌떡 일어나자 오빠는 차갑게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내 놈이구나. 내 동생 등골 빼먹고 손찌검까지 했다는 그 인간 말종이. 그 순간 오빠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한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냉혹하고 당장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무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뭐야, 당신이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야. 민호는 기세 좋게 소리쳤지만 오빠가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그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오빠는 낮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이자 은주의 오빠다. 네가 그동안 어떤 짓을 했다 했는지 다 들었다. 민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고한연이 무슨 오빠가 있다고?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빠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툭 묵직한 소리가 울렸고 민호의 눈가가 즉시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이 새끼야, 그 아픈 게 느껴지냐? 네가 우리 은주를 때릴 때 얼마나 아팠을지 조금은 알겠지? 오빠의 목소리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차에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급히 외쳤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 울부짖음에 그제야 오빠는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민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건 오직 내 동생 덕분이야. 2번 다시 이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 아니면 내가 널 땅속에 묻어버릴 테니까. 민호는 그제야 겁에 질린 눈빛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의 어깨는 덜덜 떨렸고 바짓가랑이는 축축히 젖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오줌까지 지려버린 겁니다. 순간 저는 기가 막히면서도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야말로 비참한 몰골로 뒷문을 통해 달아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새언니가 갑자기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세상에 여보 영이 진짜 대단하다.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대사는 영화에서 따온 거지. 오빠도 멋쩍게 웃었습니다. 응? 요즘 느와르 영화 좀 많이 봤더니 분위기 살리려고 해본 거야.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분노에 차 있던 오빠의 태도는 절반은 진심이었지만 절반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던 겁니다. 덕분에 민호는 꼬리를 내리고 달아났고 다시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안도의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씁쓸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에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있고 새언니가 있고 무엇보다 든든하게 자라가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호는 소문처럼 그림자마저 사라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도박판에서 진빚 때문에 손목을 크게 다쳤다느니 아니면 어디서 객사했다느니 여러 풍문이 돌았지만 저와 아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준호가 그렇게 묻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한텐 이제 좋은 날만 남았어. 그리고 정말로 저희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저와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옷이며 가방, 심지어 작은 가게 하나까지 제 이름으로 내주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일터가 있어야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너만의 힘으로 설 수 있게.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이렇게까지 해주면 나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만 오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내가 너한테 평생 갚아야 할 빚이야. 그 말에 제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어릴 적 배고픈 제게 자기 목까지 내주던 그 오빠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겁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더 넓은 집,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장학금까지 받으며 꿋꿋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행복이 길어질수록 저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너무 완벽해서 불안하다. 혹시 또 무슨 일이 닥치진 않을까? 불길한 예감은 이상하게도 늘 맞아떨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가 했지만 화면에 뜬 짧은 문자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네가 오빠 집에서 호강하며 산다지? 그럼 과거의 일도 다 드러나면 좋겠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보낸 걸까? 민호는 분명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상태일 텐데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새로운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니. 대체 무슨 과거를 말하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새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오늘 이런 문자가 왔어요. 혹시 누가 우리를 노리는 걸까요? 새언니는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호가 보낸 건 아닐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시는 못 올 거예요. 그럼 누구지? 새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또 연락 오면 곧장 오빠한테 말해. 당신 혼자 감당할 필요도 없어.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불길한 상상이 맴돌았죠. 혹시 아들을 건드리면 어떡하지? 오빠 사업에 피해를 주려는 건 아닐까? 며칠간은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싶어 조금씩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집 얘기 동네 사람들도 알아요? 무슨 소리야? 오늘 학교에서 어떤 아저씨가 날 붙잡고 내 엄마 옛날에 보육원에서 컸다며? 그 얘기 맞지? 라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과거가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둘러 오빠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빠는 눈빛이 단단해지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떠들고 있는 게 분명해. 그날 밤 오빠는 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전화를 하고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에 다정한 오빠가 아닌 냉철한 사업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향한 위협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그 누군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험상궂은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여기? 정재훈 회장님 댁 맞습니까? 낯선 남자가 오빠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묻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새언니가 침착하게 물었지만 남자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아, 인사 늦었습니다. 저는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회장님 댁에 찾아뵙게 되었네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빠의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장민석! 짧은 순간 오빠의 눈동자 속에 분노와 경계심이 번쩍 스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오빠가 젊은 시절 함께 막노동을 하며 알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빠가 성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일할 때 민석은 늘
불법적인 일과 도박으로 한탕을 노리던 사람이었죠. 재훈아, 너 참 잘 살더라. 이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보니 내 과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민석의 입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문자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었나? 오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꿍꿍이로 찾아온 거지? 민석은 태연하게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간단해. 나한테 돈 좀 쥐어줘. 안 그러면 내 동생 얘기, 네가 보육원에서 자란 얘기 다 떠들고 다닐 거야. 신문에 제보할 수도 있고. 그 말에 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들춰내 협박하다니. 하지만 오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석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네가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우리 가족 건드리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동생분, 참 고생 많았겠다. 근데 이제 잘 살아보려는 모양인데 세상 일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보네. 그렇게 남자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은 건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감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더 큰 소용돌이가 우리를 덮쳐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뒤 오빠의 회사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거래처 중 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온 겁니다. 이상한 건 그 이유가 회장의 과거 신뢰성 문제라는 애매한 말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일부러 흘린 거야.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장민석이라는 걸. 저녁 식탁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은주야, 혹시 너한테도 연락 온 거 없어? 오빠가 묻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 과거를 드러내겠다는 협박성 문자가. 그런데 차마 말 못했어. 괜히 더 짐될까 봐. 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 짊어지지 마. 모든 건 내가 막을 테니까. 그 말이 어찌나 믿음직스럽던지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적 저를 지켜주던 그 오빠가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 앞에 이상한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겉봉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보육권 시절의 낡은 기록지와 화재 당시 잿더미 속을 찍은 끔찍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누가? 새언니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과거를 끄집어내 우리를 흔들려는 거야. 은주씨, 이젠 더 이상 숨을 수 없을지도 몰라.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기억은 제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오빠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제 손을 잡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걱정하지 마. 설사 내 과거가 세상에 드러난다 해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하지만 제 마음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삶을 집어삼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두려움은 또다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 한 면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명 기업 회장 고아원 출신 동생 숨겨왔다. 신문을 본 순간 제 손에서 컵이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굳이 숨길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세상 앞에 공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사 속 문장은 냉정했습니다. 정재훈 회장의 동생, 과거 보육권 출신이라는 사실 드러나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화재에서 살아남았다는 소문도? 기사는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추문을 폭로하는 듯한 뉘앙스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듯 한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준호는 학교에서 뭐라고 들을까? 아들은 기사 내용을 이미 본 듯 씁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 엄마가 여기까지 버틴 게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회사엔 곧바로 여파가 몰아쳤습니다. 몇몇 거래처는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주식은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회의실에서 늦게까지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오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 이런 일로 무너지지 않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정도 파도쯤은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분노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오빠에게 짐이 되지 말자. 이 모든 걸 버티자.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떤 애들이 날 불쌍한 집안애라고 놀렸어. 친구들도 다 안다고. 이제 어디 다니기도 싫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다 미안해. 하지만 우린 잘 버틸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별채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정원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거센 폭풍에 휘말린 듯 요동쳤습니다. 행복은 왜 이렇게 짧게만 머무는 걸까? 또 다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상대는 아직 따로 있어. 고개를 돌리자 오빠의 얼굴이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 상대라니. 누구 말이에요, 오빠? 제 물음에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장민석. 그 자식이 분명히 배우야. 기사도 협박도 전부 그의 짓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빠의 표정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주야, 넌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만나서 끝내고 올게. 오빠, 위험해요. 그런 사람 혼자 상대하려고 하지 마요. 괜찮아. 이젠 내가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 오히려 그동안 피해온 게 문제였지.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서재에서 두꺼운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도 장민석이 약점 잡고 흔들려는 계약 자료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괜히 위험에 빠지는 건 아닐까? 또 잃게 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은 어릴 적 보육원 불길 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빠는 민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 두 사람은 긴장감 속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아, 이렇게 잘 나가는 네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세상이 알면 웃음거리지. 근데 내가 그걸 덮어줄 수도 있어. 민석은 비열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신 네 재산 일부를 나와 나누자. 그럼 서로 좋잖아. 오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내가 널 어떻게 아는지 잊었니? 너는 한탕놀이다 결국 망할 인간이야. 내 돈? 한 푼도 못 줘. 민석의 미소가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두고 보자. 네 동생까지 끌어내려서라도 난 널 무너뜨릴 거야. 그날 밤 오빠는 집에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어깨엔 보이지 않는 짐이 한가득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무리하지 마. 난 과거가 드러난다고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거잖아. 그러자 오빠는 처음으로 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주야, 널 지켜주고 싶어. 그게 내 전부야. 그날 불길 속에서 널 잃었다고 믿은 죄책감? 평생을 삼켰거든. 그의 고백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빠, 이제 충분해. 날 지킨 거 지금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우리 가족은 더 큰 폭풍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것을.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닥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재훈 회장 불법 거래 의혹. 화면에는 오빠의 회사 이름과 함께 누군가가 흘린 듯한 계약 문서 조각이 클로즈드 업돼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뉴스 자막을 붙잡듯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치밀하게 조작한 음모였습니다. 오빠가 결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오랜 세월 그를 지켜본 저였으니까요. 오빠는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드디어 칼을 빼든 거야. 날 사회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거지. 새언니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 우리가 참는 걸 약점으로 알고 더 날뛰는 거야. 이젠 똑같이 맞서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빠의 서재문 앞에서 망설이다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수북한 서류들과 계약서 사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오빠는 피곤한 기색으로 펜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만 찾으면 돼. 그 자식이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 밝혀내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그 사람 그냥 협박꾼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에 발 담근 인간 같아 보여. 오빠는 눈을 들어 절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내가 두려운 건 단 하나야. 또다시 널 잃는 것. 그거 말곤 없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불길 속에서 끊어진 인연이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차가 멈춰서더니 검은 옷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담 너머로 집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곧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새언니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는 잔뜩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에요. 이제 우릴 직접 노리려는 거예요. 순간 제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준호는? 우리 아들은 안전한 거예요. 집 안 공기가 숨 막히듯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갈 때마다 오빠가 직접 차로 데려다 주었고 새언니는 외출조차 줄이며 집안에서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은주 씨, 혹시라도 낯선 사람 보이면 곧바로 알려요. 혼자 절대 나가지 말고. 새언니의 목소리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에 떠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밤 오빠의 휴대폰으로 낯선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화면 속에서 장민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네가 지켜주겠다는 동생 잘 있나 모르겠다?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 나랑 손잡으면 다 끝나. 근데 계속 거부하면 누가 다칠지 모른다? 그 말과 함께 화면에는 우리 집 주변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제 모습, 학교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까지. 소름이 끼쳐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까지? 오빠는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이 자식! 선을 넘었어. 이제 끝까지 가야겠다. 그는 변호사와 보안팀을 불러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집 주변엔 경비 인력이 배치됐고 CCTV도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물리적인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 더 큰 화를 불러오진 않을까? 며칠 후 드디어 오빠는 장민석과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비밀리에 모은 증거들과 변호사들을 대동한 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엔 내가 도망가지 않아. 그가 만든 거짓은 증거로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오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들 준호에게까지 손이 뻗치면, 그리고 불안은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원 늦게 끝난다고 했어? 새언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야 할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한 통. 내 아들, 지금 내 손에 있다. 화면을 보는 제 눈앞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문자를 본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준호를. 제 목소리는 떨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달려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받고 싶다면 내 조건을 받아들여라. 뒤이어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빠는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식, 결국 마지막 수를 쓴 거군.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제발 준호부터 찾아와줘. 돈도 회사도 다 필요 없어. 제발 우리 아들만. 오빠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정신 차려. 지금 이대로 굴복하면 민석은 영원히 우릴 놓지 않아. 반드시 증거를 잡아서 무너뜨려야 해. 새언니가 중재하듯 나섰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해요. 경찰에도 바로 알리고 우리가 가진 증거를 활용해야 해요. 민석이 함부로 아이를 해치진 못할 거예요. 그건 본인 목줄을 스스로 쥐는 꼴이니까.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제 마음은 그 어떤 이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그때 오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장민석. 스피커폰을 켜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훈아, 선택해. 네가 고발장 취하하고 회사 지분 일부를 내게 넘겨. 그럼 아들은 무사히 돌려보내주지. 거절한다면 글쎄 내 조카가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지? 그의 협박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제발 우리 아들한테 손대지 마. 제가 소리쳤지만 민석은 비웃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오빠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이제 끝내자. 그 자식이 숨을 곳은 없어. 그날 밤 오빠는 준비해 두었던 증거와 보안팀을 모아 민석이 있는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저와 새언니는 집에서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문이 열리며 오빠의 품에 안긴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빠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은주야, 이건 단순한 협박극이 아니었어. 민석의 뒤엔 더 큰 그림이 있었어. 그의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큰 그림이라니 대체 무슨 뜻이지? 오빠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결국 그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은 혼자가 아니었어. 그 뒤에는 우리와 회사의 오래된 경쟁 세력이 있었다. 내 과거를 약점 삼아 흔들고 내 존재를 이용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내가, 아무 죄도 없이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음모 속에서 도구가 되어버렸다니. 하지만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은주야, 이젠 숨지 마. 네 과거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네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 강인함이 자랑이 돼야 해. 그날 이후 오빠는 언론 앞에 직접 섰습니다. 보육원 시절 부모를 잃고 살아남은 이야기, 동생과 생이별했던 사연까지 있는 그대로 밝혔습니다. 언론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달려들었지만 곧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그런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니 진짜 대단하다. 숨길 일이 아니라 존경받을 일이지. 세상은 오히려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오빠의 회사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민석과 그 뒤의 세력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단단히 묶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어. 엄마 같은 분이 내 엄마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과거는 결코 짐이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든 힘, 그리고 가족을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끈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작은 뜨개방을 운영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여전히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아들은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정말 사홍치마였습니다. 불행은 끝없는 늪 같았지만 그 끝에서 뜻밖의 기적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교훈 우리의 과거는 감추어야 할 흉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흔적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버틴 만큼 언젠가 찾아올 봄은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비를 지나고 있다면 꼭 믿으셨으면 합니다. 불행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겁니다.